우리 또 드림월드 리더님들께서 또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제가 e스프링 강의를 맡게 되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들과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뒤에 e스프링 내용은 본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뒤쪽에 그런 e스프링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간을 보고 아니면 짧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e스프링도 너무 완벽한 정수기였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어떤 타 정수기에도 내놓아도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5 년쯤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9 년, 한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e스프링도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워졌다니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타이틀에서도 보면 good to great라고 돼 있잖아요. 좋은 것에서 너무 좋았지만 인제 위대함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사에 이 영상을 보시면요. 그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의 환경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완전히 새로워진 정수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새로워진 정수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를 말하기에 앞서 물이 왜 중요한지, 좋은 물의 조건은 어떤 건지,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물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체 수분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75% 정도의 수분을 구성하고 있다가 70% 40-50대 되면 60%, 60대 70대 되면 50% 이상 이하로 이렇게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내 몸에 수분 함량이 떨어지는 거 이꼴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이요. 마심과 동시에 30초 이내에 혈액에 도달하고 1 분이면 뇌와 생식기에 도달하고 10 분이면 피부, 20 분이면 간, 심장, 신장, 그리고 30 분이 되면요, 몸 전체에 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각 장기마다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데요. 보시면 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70%를 훨씬 넘는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 많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 어떤 역할을 할까? 동의보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다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마시는 물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물이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길래 그럴까 보시면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영양소로 쓰고 배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진대사 과정마다 필수적인 조건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은요, 섭취한 영양소를 각 세포에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혈액의 산알칼리 평형성을 유지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디스크나 관절을 부드럽게 이렇게 식혀줘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해주고 세포의 손상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DNA의 손상의 방지와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죠. 피부의 노화 방지 및 눈 건강에도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물을 적당량을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면 혹은 급성으로 물 부족에 따른 증상들을 보면요. 보통 1% 인제 이게 책의 내용마다 쪼끔씩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그 퍼센테이지 숫자보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가 손실이 되면 갈증을 느끼고 2%면 갈증을 느낀과 동시에 불쾌함과 이렇게 갈증이 아주 심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가 손실이 되면 근육이 필요하고 5% 6%가 손실이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맥박, 호흡 등도 증가하고 또 정신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12%라고 되어 있으면서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고 했는데 다른 또 책의 내용에 보면 12% 손실만 되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급성적으로 물 부족이 있으면 극단적인 경우인 거죠. 이렇게 진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할 때 몸에서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성 탈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성 탈수의 상태가 된다면 혈액의 농도가 물이 부족하니까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러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세포가 쪼그라들고 메말라서 노화가 촉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쉽게 피로해지면서 무기력해지면서 두통과 또 변비 이런 부분도 증가하게 되겠죠. 또 변비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체내 독소가 쌓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의 건강에 많은 증상들을 또 이상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점막 자체가 물이 부족해서 건조해지면 바이러스에 취약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고 딱 보내는 신호가 소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소변을 해도 좀 시원한 느낌이 없다거나 소변색이 탁하다거나 거품기가 있어도 "나 물 부족해."라고 이렇게 몸이 알려주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코피가 잘 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물 부족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코피도 여러 가지 뭐 비타민 K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장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피부 이 코 점막 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코피가 또 잘 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모로 이런 인제 신호들이 있을 때 혹시 내가 물이 부족하진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 이건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물 하루에 8 잔 이상 꼭 마셔야 돼." 그냥 목이 말라서 마시는 물량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하루에 몇 리터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목마를 때 그때마다 마시면 충분하다. 체내 수분량은 우리 몸의 항상성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물 섭취량 그렇게 잔으로 의식하면서 마셔지 않아도 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리더님들은 혹시 어떤 의견을 따르시나요? 저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속 건강한 세포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세포막 안쪽에 위치한 세포 내 수분의 양이다. 세포 내 수분이 충분할 경우라야 충분한 영양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이로써 세포의 신진대사, 즉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우리 몸에 있어서 물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세포를 만들려면 세포 안쪽에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의 모든 물질들은 물에 녹아 있거나 물의 작은 입자로 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네, 영상 소리 혹시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물을 챙겨 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이 몸속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포의 안팎을 이동하며 영양분과 노폐물을 나르는 물. 헌데 물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세포는 자연스럽게 수분을 뺏기고 늙어가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즉 탈수 상태의 세포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건강은 위태로워집니다. You know, to get water, a lot of people can be dehydrated and they drink water, but because the water is not electrically bioactive, I will say, moving through the body, it doesn't go to where it needs to. It doesn't go to the cells. You know, you want water that has some, you know, as I said, bioelectric activity because it helps it move in and out of the cells better. And what gives it that electroactivity is the minerals, the electrolytes in the body. 깨끗한 물 한 잔, 그 속에 담긴 건 순수한 H2O가 아닙니다. 수소와 산소가 분리돼 이온 상태로 떠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등 주요 미네랄 역시 극성을 띤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리터의 물이 필요할까요? 커피나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물만 2리터 정도. 2리터 이상씩 마시면 몸에 좋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피부 좋고 뭐 이래지려면 3리터는 마시면은 진짜 뭐 피부가 일어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식수 수질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약 2리터. 하지만 우리는 바로 다음 문장의 단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물의 실제 소비량은 기후, 활동량, 식습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If you eat more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hich are high water content foods, you need less water drinking. If you eat a lot of meat and heavier foods and breads and baked goods and processed foods, you probably need more. 어느 순간 네, 영상을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시면 물 마시는 양을 논하기 전에 우리 세포 내의 수분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마시는 물이 몸속에서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세포를 드나드는 물의 이동을 돕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생체 전기 활성을 지닌 물을 원한다. 그게 미네랄이 있는 물을 원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게 어떻게 마시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보시면요. 우리 WHO 아까 거기서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한 2리터를 권장한다고 했어요. 그 보면은 근데 2리터 거기에 이제 꽂혀 있어서 사람들이 2리터는 무조건 마셔야 돼라고 하지만 그다음 문장이 하나가 더 있었죠. 실질적인 물 섭취량은 기후, 활동량,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 또 달라진다. 내가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적게 먹어도 되고 가공식품이라든지 다른 그런 음식을 또 많이 먹으면 물 섭취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사람이 섭취해야 할 그러면 최소한의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몸에서 소변과 대변 그리고 땀, 호흡을 통해서 하루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6에서 2.6리터라고 한다면 또 음식으로 섭취하는 물의 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물, 그리고 나가는 물, 이런 물의 양을 따져 보면요. 별도로 섭취해야 되는 물의 하루 양이 500에서 1,500 밀리리터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루에 뭐 2잔을 마시든 10잔을 마시든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또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인체 수분량이 60에서 65%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 평형이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내가 다음 장 볼게요. 네. 물을 먹는 양보다는 어떻게 마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이제 별도로 물을 잘 챙겨 마셔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또 인체에서 수분 저장고로 할 수 있는 게 근육이라고 했죠.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근육이 전부 다 조금씩 다 빠지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체지방으로 바뀌면서 체내 수분 비율도 점차 줄어들어서 60 대가 되면요. 약 4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노인들은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 감각이 둔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치매나 뇌졸중이 있으시면 갈증 중추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의도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성 질환의 환우 같은 경우에는 또 물 섭취가 일반인과 다르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물도 많이 마시지만 소변도 또 많이 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당뇨병 환우가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고혈당성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많이 섭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로나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도 하루 소변량을 3리터 이상 이렇게 계속 배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또 충분히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의도적으로 마셔야 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적게 마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만성 신부전 환우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계속 많이 마신다면 배출이 제대로 수분 배출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종이라든지 또 많은 무리가 몸에 무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건강한 상태여야만 내 몸에 이제 갈증이 날 때 이렇게 인체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면서 신호를 제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세포 내 수분이 충분한 몸을 인제 만들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물을 마셔야 될까? 우리 박민수 박사님은 암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만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 박사님 이제 내용이 좋아 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같은 물이라도 이렇게 마셔야 세포 건조, 만성 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요. 어 1 시간, 한두 시간 간격으로 물 한 컵을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한 번에 500ml 정도를 한꺼번에 물을 마시면 몸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갈증이 나서 막 물을 막 급하게 많이 마셨다면 화장실도 그만큼 빨리 자주 갑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이 그대로 물을 효과적으로 다 쓰이지 못하고 배출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마시고 또 물 마시는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식사 전후에는 가능한 소화를 돕기 위해서라도 물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전 30분 전에 마시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는 2시간 지나서 마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이런 얘기하세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후에 먹어야 돼?" 아니요. 그럴 경우에는 식사 후에 건강보조식품을 먹을 정도의 소량의 물만 섭취하시고 진짜 어 나머지 물 한 컵 정도는 이제 식사 후 2시간 뒤에 마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순수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물이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나 음료가 아닌 미네랄이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차나 음료를 마실 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促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잔 더 물을 마셔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도요. 물 한 잔 마시는 거. 보면 물이 필요한데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배고픔으로 착각할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물이 필요하다는 이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 배고플 때 당장 음식을 찾기보다는 물 한 잔 한번 마셔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우리가 굿모닝도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의 위력은 대단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면서 그때의 물도 미지근한 물로 상온의 물로 마시는 게 너무 좋겠죠. 그리고 다 또 운동이나 육체 활동, 땀 배출할 때, 또 기운이 없을 때나 각종 음료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도 평소보다 물 2컵 이렇게 더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추가로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또 추가로 하나 더 여기는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물을 마실 때 어떤 용기에 먹는가도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과부하 화합물들이 일회용 용품이라든지 코팅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전용 잔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의 조건은 뭘까요? 이거는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좋은 물에는요, 당연히 녹이나 모래, 흙, 먼지, 수초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미립자라고 하는데 이거 없어야 되고요. 또 잔류 염소가 없어야 해요. 그리고 페놀, 벤젠, 다이옥신, 비스페놀, 뭐 농약 성분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낙, 불소, 비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없어야 되고요. 또 이런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은요. 한 번에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바로 독성을 일으키진 않아요. 몸에 남아서 서서히 문제를 일으킨다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어떨까요? 세균 같은 거 마시면요.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요즘에 신종오염 물질에 대해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하 화합물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이 식수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가 풍부해야 되고 미네랄이 자연 상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물의 조건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을 먹나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없죠. 수돗물이나 지하수, 그리고 먹는 샘물,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물. 이 외에 다른 물을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끓인 물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수돗물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것도요, 논란이 정말 많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에는 또 이런 머리 가슴형인데, 요런 거를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정말 머리형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확한 걸 원한다 이러면서 막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번에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우리 수돗물 안전하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도의 정수 처리 시설을 가지고 진짜 뭐 몇백 가지의 검사 항목을 가지고 거른다고 아주 달라지고 있다고 돼 있는 뉴스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막 이렇게 서치를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뭐 200 몇십 가지를 걸러 주더라고요, 정수 처리장에서.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항목을 거르는지에 대한 기준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환경부 홈페이지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물 환경 관리 이런 항목에 보면 여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제1차 국가 물 관리 기본 계획이 있어요. 이게 2021 년부터 2030 년까지 시행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이거는 환경부에서 자기들의 보고서예요. 네,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요. 타이틀만 볼게요. 지속되는 수돗물 관련 사고. 그래서 먹는 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류 문제, 과부하 화물 문제, 그다음에 적수, 수돗물 유충 다 우리가 이거 뉴스로 각종 이슈를 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속되는 수돗물 문제가 있는 거를 환경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 국민 의식의 여건이 변화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물 서비스 질적 수준이 좀 요구가 증가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미세 플라스틱
맛, 냄새 유발 물질, 신종 미량 유해 물질, 녹조 이런 등 미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정책 신뢰 제고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서 수도시설 위생 기준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모든 지자체에 노후관을 추가해서 정비해야겠다. 그리고 정수장 활성탄 여과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유충 유입 차단 설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량 유해 물질 제거를 위한 정수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환경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래서 환경 이제 여기 보니까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수돗물 바로 마셔도 된다."고 이러면서 요즘에 무료로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환경부나 상수도본부 그리고 관련 교수들까지 여러 전문가들은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된다고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 처리와 품질 검사 등을 통해서 바로 마셔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해주셨고요.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한 거를 보고서를 지금 볼 거냐면 2024년 4월에 준공된 만 20년이 다 돼가는 400세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 검사를 한 겁니다. 자, 결과치는요. 전부 다 이상 없어. 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셔도 됩니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검사 기준은요. 5가지 항목이에요. 그래서 뭐 탁도, 잔류, 염소, 산도, 철, 구리 이렇게 5가지 기준 항목을 전부 다 기준 이내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 염소는 미생물을 소독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해롭지 않은 성분이라며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아직 대체할 소독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염소가 해롭지 않은 성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학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94년 4월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는 녹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는 필터 교체를 하면서 녹물로 붉게 물든 필터를 본 경험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또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그리고 종합 점검 결과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요. 적합이라고 나오면서 옆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안심하고 응용하세요. 그리고 차게 하여 마시면 더 맛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문구에서 이게 정말 물에 대한 상식이 없이 이렇게 정수만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차게 마시면 맛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게 건강을 더 해친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어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건물이 노화되지 않는 경우 수돗물은 그대로 마셔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수님은 또 이 얘기를 했었죠. "수돗물은 녹물 즉 중금속으로 많이 지적을 받는데 그보다 인체에 해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래서 미생물적으로 보면 수돗물이 정수기나 생수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 역설은 생수와 정수기가 미생물에서 더 취약하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저도 이건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최근에 라벨을 붙이지 않는 생수가 많이 나와요. 환경 오염 그리고 뭐 분리수거 이런 부분 때문에 라벨을 붙이지 않는 무라벨 생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제한되는 만큼 더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준은 세계에서 그래도 최고 간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도 처리 정수 처리 시설 등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가정으로 오는 과정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염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수돗물에 대한
거는 각자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수인데요. 생수도 항상 모든 것이 이슈는 많았어요. 원수가 문제다. 지하수 오염의 문제,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가공식품이다. 많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생수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진대요. 먹는 샘물과 혼합 음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생수인 줄 알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먹는 샘물은요, 수원지에서 원수를 그대로 여과만 하고 그대로 판매하면 먹는 샘물이 되고요. 원수에서 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제한 후에 미네랄 등을 기타 인위적으로 혼합하면 혼합 음료라고 합니다. 규제 조건도요. 먹는 샘물의 원수는 46개의 항목, 그리고 제품은 50개의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혼합 생수는요, 8개 항목만 검사하면 통과가 된다고 하네요. 너무 참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데 6개월을 초과해서 설정하려면 제품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또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음료 생수는 먹는 물과는 달리 소비 기한을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연월로부터 뭐 6개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년까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개봉한 생수는 24에서 48시간 안에 섭취하는 게 좋고, 외부 공기로부터 유입된 산소, 미생물 등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수는 고온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 등이 검출될 수 있고, 그래서 서늘한 곳에 보관돼야 되고 재사용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수를 판매하는 이제 마트에 바깥에 외부 이런 환경들을 보면 이런 기준에 부합되지 못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범벅 생수 믿을 수 있나? 이러면서 생수 업체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수 생산 과정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자동 계측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온산염과 총대장균 군이 이렇게 검출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수를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또 가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정수기를 볼게요. 정수기도 필터 방식에 따라 뭐 미네랄의 유무라든지 저장 형태에 따라서 2차 오염 문제 등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거했어요. 이러면서 유행처럼 또 새로운 정수기들이 광고되면서 막 이렇게 출시되는 걸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충격적인 좀 사실을 알게 돼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뉴스 기사를 검색하게 됐어요. 이 뉴스 기사가 국내 정수기 KC 인증 마크 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인데 환경부가 묵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받고 있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소비자들이 뭔가를 판단을 할 때는 그래도 이런 인증 마크를 보면서 믿고 안심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KC 인증 마크라는 것은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국가 인증 통합 마크예요. 그래서 2011년부터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 인증 마크는요.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는 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등 항목을 검사한 뒤에 책정이 되고 그 주기를 따라야만 KC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인증 마크를 부착을 위한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의 품질 검사 기관이 한국정수기 공업협동조합이에요. 이 보면은 이 조합은 정수기 제조사의 이익단체인 거죠. 그래서 보면
그냥 이거는 자체적으로 셀프 품질 검사를 한 거예요. 공인된 인증 기관이 아닌 우리끼리 하고 우리가 어 만족이야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난 2020년까지 정수기 품질 검사를 받은 조합이 맡은 조합이 품질 검사 결과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품질 그런데 이 위쪽에서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결국은 품질 검사 결과는요, 조작이 되었고 엉터리로 품질 검사를 시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부당 이익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또 개별 필터나 부품마다 성능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또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대표님은 현재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면서 이 필터에 대한 거는 정수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필터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체적으로 설정된 필터 주기가 제대로 교환되지 않았을 때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묵인한 채 정수기 품질 검사를 신청을 하면 이 기관은 이 필터 교환 주기도 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수기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환경부가 묵인했다는 거에 문제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렌탈 같은 경우에는 필터 주기가 회사에서 뭐 요 필터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교체하도록 정해 놨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또 알고 있죠. 뭐 1인 가구가 물을 많이 먹을까요? 4인 가구가 물을 많이 먹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4인 가구지만 다 일한다고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으면 물을 안 먹게 되는 거죠. 1인 가구지만 부지런하셔 가지고 뭐 물김치도 담고 장도 담고 뭐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4인 가구보다는 훨씬 더 물 사용량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필터의 교환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정말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인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인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목을 좀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본다면 아까 좋은 물의 조건, 밀입자가 없어야 되고 잔류 염소 없어야 되고 무기물, 화합물 없어야 되고 세균, 박테리아, 신종 오염물질 없어야 되고 하지만 용존 산소와 미네랄은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수돗물, 샘물, 먹는 샘물, 정수기물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기준이에요. 명확하지가 않고 어 세모가 아리까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프링은 어떨까요? 명확합니다. 있어야 할 건 있고 없어야 될 거는 없는 이 기준이 명확한 이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 이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간략간략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프링 여기에 항상 우리 이스프링을 하시면 인제 생각하면 본질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의 시작과 끝은 안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좋은 물의 기준이 이스프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원하는 근데 좋은 물의 기준인데 시대가 이미 많이 변했죠. 이스프링 출시된 지 기존 이스프링이 출시된 지 거의 인제 20 년이 가까워오잖아요.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 두 번이 변해가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오염 물질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두가 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과 신종 오염 물질들인데요. 그리고 그 외 과부라 화합물들 이렇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스프링도 어느 정도 다 만족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까다롭게 좀 더 시대에 맞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 성능이 더 강해졌고요. 신뢰도는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실게요. 미세 플라스틱 요즘에 너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여과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 제가 생각하건대 걸러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증은 받지 않았죠. 네, NSF에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기존의 이스프링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 미세 플라스틱이요. 지금 어 주로 음용수를 통해서 이렇게 섭취가 되면서 우리 몸에 누적돼서 쌓이면서 많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건 놀라웠었거든요. 통계가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모로 유입된 경로를 통해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사실, 한 달이면 칫솔 한 개를 그냥 먹고 있다는 사실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러면서 시판되는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5년 안으로 플라스틱 생수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사가 이렇게 만약에 계속 검출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얼마 전 뉴스에서도 보면 생수 속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의 10배나 된다. 그리고 수돗물 또한 안전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항생제 내성균이 자리 잡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우리 내성균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물속 미세 플라스틱에 다양한 항생제가 흡착을 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병원균을 흡착해서 운반하면서 내 몸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끔찍하죠. 이거 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엄마가 섭취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이미 그 모유가 아니더라도 엄마 인체에 몸에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보니까 신생아의 태변에서도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의 건강을 물리적인 독성 또 화학적인 독성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요, 인체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액을 타고 온 장기로 다 이동하면서 가면서 모든 것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적으로도 이 플라스틱 자체의 성분과 화학적인 이런 첨가제의 영향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발암 물질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생식계 호르몬 교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치면 이제 일으키면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미세 플라스틱 제거율을 인정받았습니다. NSF 인증 기준을 통해서 NSF에서는요 85% 이상만 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줘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95%라고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99%까지 우리가 추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NSF의 인증을 받았을까? 아까 우리 KC 그 인증 마크에 대해서는 조금 참 불신이 생긴다. 그죠? 그랬는데 왜 NSF에서 받았을까? 세계적으로 공인 인증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NSF와 WQA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이제 인증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NSF는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WQA는 자료 제출만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 성능에 대해서는요. NSF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NSF는 그럼 뭘까? 위생과 식품 안전을 위해 1944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그리고 학자, 과학자, 뭐 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단체로 WHO로부터 검증된 인증 기관이고요. 정수기, 물, 필터, 식품
관련 이런 기기 전반에 대한 인증 기준을 정하고요. 제품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마크를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검사 절차를 통과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하는데요. 이 인증 마크를 받았다는 것은 정수 처리 제품 성능에 대해서 엄격한 검사를 시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품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NSF의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정수기에 의해서는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통과해야지만 NSF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질의 안정성을 보면요, 정수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물에 더해지는가, 그거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완결성 테스트로는 누수 또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이 되는지, 반복적으로 전원을 켜고 껐을 때 압력이 사라지거나 누수는 없는지,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에 노출되더라도 최소 15분간 물이 새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제품인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까다롭죠? 그리고 정수 성능 테스트 또한 오염물 정수 성능에 대한 테스트, 실제 정수기 성능이 정수기 제조업체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기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만 NSF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프링은 NSF 이런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추가로 또 볼게요. 그래서 새로워진 필터 시스템으로 이제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까지 99.95를 제거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보호막이 있구나, 박테리아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보호막이 본인도 생존의 본능이겠죠.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인데 얘가 몸속에서는 들어와서 보호막을 깨고 번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겠죠. 근데 이 보호막이 있어서 웬만한 UV 램프로는 얘가 쉽게 살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프링은 이것을 99.95%를 제거한다는 인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신종 의약품 19가지에 대한 여가 성능 검증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생제에서 설파, 메라진, 설파, 메타진에서 설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 항생제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이게 우울증 약입니다. 이제 이런 성분을 나는 필요도 없는데 물을 통해서 먹고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과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벤조닐 에코닌이라는 이 성분이 코카인의 성분이라고 하네요. 마약 성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흔하게는 통증 완화제로, 왜 우리 치과 치료할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취약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분들이 우리가 식수를 통해서 계속 먹고 있다면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여과한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화학물질입니다. 불멸이란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과부하 화합물에 대해서 진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크 워터스 혹시 영화 보셨나요? 저도 솔직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1998년부터 이렇게 이런 막 뭐 소떼가 죽고 그다음에 기형아가 생겨나고 유산이 되고 이러면서 인제 이런 이상 물질들을 이제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고,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제 두폰사랑 이렇게 싸우는 이런 과정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실화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PFOA 과부하 화합물이 이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됐고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 지금 거의 사건 발생 20년 만에 듀폰사가 엄청난 이렇게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면서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멘트가 있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인류의 99%는 이미 중독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도 뭐 3M이랑 해서 소송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막에 몇 개의 내용이 듀폰이 우리를
독살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PFOA가 식수에 섞여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우리 이런 부분에 문제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부라 화합물 외에 추가로 이렇게 발견된 것까지 우리가 총 7가지 여가 성능을 NSF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부라 화합물 낙동강 오염 방치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상수원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이렇게 다량이 검출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진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알고 보면 내 몸 안에 독소를 내가 쌓고 있는 거죠. 커피의 그 종이컵에 의해서 코팅제 여기에 가브라 화합물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산모 모유에서 가브라 화합물이 100%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가브라 화합물이 당뇨에 연관이 되고 또 갑상선 암 전이의 촉진을 일으키고 이런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너무 많은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또 한번 따로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스프링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걸러주고 안심하고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170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오염 물질이. 근데 왜 170일까? 일단 인증 기관에 등록된 오염 물질이 170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플러스 의미는 뭘까? 보면 인증 기관에서 새로운 이제 오염 물질이 막 나올 때마다 평가하는 기준을 이렇게 시험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기관만 개발을 하고 있을까요? 아메이의 연구진들 또한 끊임없이 NSF와 협업하면서 계속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탐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술과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가요, 170가지가 끝이 아닌 시작의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멋지죠?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먼저 보시면요. 3중 구조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뉴 이스프링 사이언티스트들이요 보면 이 필터의 조합을 찾기까지 엄청 오랜 연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프리필터는 정수 과정의 첫 단계인데요. 이렇게 큰 오염 물질을 여과합니다. 근데 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과 표면적을 훨씬 넓혀주면서 큰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줍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필터를 보호하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디펜스 가드는요. 이제 카본 블럭 앞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미세 여과층이에요. 보면 이렇게 2가지 섬유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고 촘촘한 여과막을 구성해서 미세 플라스틱, 포낭, 병원균 뭐 이런 미세 입자를 여과하고 물의 투명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본 블럭 이거는 기존의 정수기랑 동일하다고 하는데 얘가 탑 시크릿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코카콜라 레시피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 고분자 결합 압축 활성탄 여기서도 진짜 시크릿 레시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밝혀질 수 없는 그런데 엄청난 기술을 가진 이 카본 블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 흡수, 여과 작용을 통해서 잔류의약 물질 그리고 가브라 화합물 등을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대단한 게 이번에 그 세계 최초로 NSF 인증을 UVC LED로 받았거든요. 이 UVC LED가 산업에서는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대요. 하지만 이 정수기 성능으로 인증받은 것은 아메리카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원래 UVC 자체가요. 자연계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파장대래요. 왜냐하면 오존층에 대해서 대부분 걸러지고 또 워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UVC 아래서는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UVC의 파장은 100에서 28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 범위라고 하는데 뉴 이스프링은요. UVC의 파장이 265에서 269예요. 이것 또한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미생물이
원래 UVC 아래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했지만 특히나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파장대가 265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살균 효능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뉴 이스프링이 UVC 파장을 딱 이렇게 해서 종조준에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 또한 맨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뭐 그런가 보다 해서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이 UVC LED 파장이요. 보면요. 화학 물질이 프리라고 돼 있죠. 화학적인 처리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빛의 에너지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세균의 DNA와 RNA 구조를 파괴시키면서 더 이상 증식하지도 못하고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에 화학적인 이런 부분을 해서 2차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네. 그래서 또 보면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게 UVC LED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강력한 UVC LED를 이스프링은요,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정말 아메이 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UVC를 사용하는 것도 특별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더 집요하겠냐면 이렇게 LED-C 램프를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챔버에서 UV 챔버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내면을 고반사 소재를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 UVC가 이렇게 챔버 내부를 전부 다 모든 방향으로 다 반사를 해서 전체가 챔버 내부 전체가 UVC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집요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물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어, 이렇게 지나갈 때 UVC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물이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붓게 되면요, 마찰에 의해서 기포가 막 발생을 해요. 우리가 물을 따르다 보면 물컵에 기포가 발생하는 걸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면 기포가 생기면서 차지하는 부피 있죠. 부피들이 생기잖아요. 그 부피만큼 살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러면서 이 스프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의 흐름을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의 흐름까지 조절을 해서 기포 자체도 나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포를 생성하지 않게 해서 살균 성능을 극대화하겠다. 저는 정말 아메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런 말을 그랬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진심이구나. 생각하면서 기존에 우리 이스프링은 UV 램프로 그 필터와 일체화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환경 오염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또 이 UVC 램프는요 최대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에너지 25%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 친환경 오히려 좀 더 친환경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그 높아진 신뢰도 NSF 인증 그리고 골드실 인증 마크를 받으면서 더 너무 또 파격적인 것이 원래 2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3년까지나 연장해서 총 5년이 됩니다. 어떤 가전제품들이 5년까지 품질 보장을 하나요? 근데 진짜 이런 부분에서도 신뢰가 한층 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를 AP까지 가져다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필터 교체 알림, 그다음에 상태 확인하고 사용량 이거 전부 다 앱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좀 슬림해지면서 공간 활용도는 확실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직관적인 LED 디스플레이로 좀 편리하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 면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저도 2025년에 정수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2006년에 소비자 생활부터 그 정수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썼나요? 18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가격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이스프링,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더욱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이스프링으로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그죠? 너무나 소중한 물에 대해서 또 우리 강의해주신 또 나부경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들 건강하게 오늘 물 그죠? 잊지 마시고 또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